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온 장예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제가 어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건강 문제로 하루 방송을 쉬었는데요. 여러분 추위가 조금 물러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우리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도 함께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는 댓글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고 방송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은 국민의힘의 진정한 국민대변인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남자 이준우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네. 국민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이준우 대변인이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반가운 소식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현재 기일이 잡힌 걸로는 오늘이 마지막 변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변론이 좀 잡힐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지만 핵심만 딱 요약하면 조태용 국정원장의 오늘 증인신문 진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홍장원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홍장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는 문영배 텔레그램에 N번방 사건이라고 참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영배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올라온 여러가지 음란한 게시물들 때문에 이제는 행번방 사건이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 문영배의 게시판 사건까지 결국 한동훈도 그렇고 문영배도 그렇고 이 게시판으로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민주당에게 회유와 이용을 당했다, 곽종근의 진술은 오염된 것이다라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성일정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또 오늘 오후 6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변호인단 출범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소식들 오늘 이준우 대변인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희정님이 슈퍼챗으로 토요일 제가 사는 전라도에서 우파의 힘을 보여줍시다. 예찬님도 쾌차하세요라고 감사한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정님. 먼저요, 오늘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 변호인단과 문영배가 한번 세게 붙었어요. 일단 게시판 사건을 헌재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급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좀 이따 다루고 지금 헌재의 재판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헌재가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면 우리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대 결심이란 말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비장한 각오일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이제 참다가 어지간하면은 헌재의 어떤 헌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헌재에 대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재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너무나 편향적으로 지금 재판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우려했던 대로 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특히 시간 제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질문한 시간, 그러니까 상대방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아주 쉽게 툭 던질 수 있죠. 하지만 그걸 해명한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지 거짓말을 우리가 발레를 할 수 있는 걸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조정하는 거, 이거에 대한 불공정 문제도 있었었고요. 또 질문지를 미리 달라라고 해서 상대가 무엇을 나한테 질문할지, 나의 어떤 허점을 보고 파고들지 이걸 다 알 수 있게 알려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재판부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초식의 재능 재판부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영님 춘천지검장이죠. 현직 검사장이죠. 현직 검사장입니다. 참다. 사실 현직 검사장 이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나중에 재판부에 가면 재판부 판사들과 만나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참다가 일본에 있을 때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면서 일본이 주최한 재판보다 더 못하다
거기서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을 다 보장해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한테 할 말을 그렇게 제안하면서 3분을 더 달랑을 못 참고 자르고 또 반대인 정책내 의원한테는 충분히 또 추가 시간을 더 주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어딨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불공정성을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춘천지검장의 일제 치하보다 지금 헌재 재판이 불공정하다라는 말이 좌파들 입장에서 이거 발작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예.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이잖아요. 죽창가 들자고 하고 맨날 걔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중국, 북한, 러시아이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그 일제 치하의 재판보다 지금 헌재 재판이 더 불공정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권 등이 완전 차단되어 있다. 이런 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고 이런 재판에 어떻게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는가라는 지적이 법관은 아니지만 검사장이라면 같은 법조계에서 최고위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관이나 검사나 나중에 다 어디서 만나느냐? 사표 쓰고 퇴직하면 로펌에서 다 만나요. 그렇죠. 맞아요. 다 비슷비슷한 로펌으로 가요. 커다란 데로. 대형 로펌으로. 네네. 네. 그러니 이걸 지금 이 여성분이더라고요. 춘천지검의 여성 검사장도 자기 어떻게 보면 밥줄의 일부를 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결심 이야기한 건 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또 연달아 기각됐기 때문인데요. 윤곽급 변호사가 말한 거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한덕수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런데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 아니 국무위원들 증인으로 불러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집중적으로 심리를 했는데 국무회의를 대통령 안 계실 때 주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총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정 마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나름의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덕수 총리예요. 그런데 왜 헌재가 한덕수 총리 부르는 건 못하게 하는 걸까? 저는 이런 숨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문영배 등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미뤘잖아요. 네. 사실 이거 먼저 하고 마흔역을 선고하든가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인 한덕수가 헌재에 나오게 되면 그 헌재의 어떤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를 먼저 안 가리는 그 추악한 모습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부담스러워서 한덕수 총리를 안 부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원희룡 장관도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헌재가 지금 대단히 이제 헌재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심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헌법으로부터 도망간다라고 하면서 헌재 도망소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 안 해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대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했던 헌재 재판관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걸 논할 수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를 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왜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느냐, 그리고 왜 마흔역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앞서려고 했느냐,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헌재가 그런 설명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감추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를 부르면 안 된다. 굉장히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단면이 드러났고,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자리냐면은 NSC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여기가 위원장이 대통령이고요. 부위원장이 바로 이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에 있는 사람이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국무위원으로서 최고참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또 신뢰있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 증인이다. 따라서 헌재는 한덕수 증인을 꼭 받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헌재 이 한덕수 탄핵 심판 미루는 꼼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의 기자회견도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 계속해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리 탄핵 심판이 아니라 주변 격가지에 불과한 마은혁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민주당과 좌파의 전략은 이 소강 상태에서 똘똘 뭉쳐있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자꾸 주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길어지면 아 뭐야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렇네 하면서 여론이 점점 죽기를 지금 민주당과 좌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도록 계속해서 헌재의 불공정성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흥농부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대통령 탄핵 결정 국민투표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가요.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좌파 성향에 찌든 일부 재판관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이 대다수의 보통 국민투표나 뭐 의원 소환제 우리나라는 없지만 동의 요건이 한 70%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그 정도 동의가 아니면 대통령 탄핵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취지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이 말도 했어요.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헌재의 한덕수 총리와 또 이 사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을 다시 요청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덕수를 부르는 거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홍장원은 여러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입니다. 근데 이걸 대통령 측에서 또 불러달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홍장원의 거짓말을 파회할 완벽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대통령 측에게 또는 이제 피청구인 측에게 불리한 증언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재판정에 안 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불러달라 하는 건 홍장원 너 거짓말한 거 다 걸렸잖아. 너 박살 내줄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재 나와서 진술한 것들 홍장원 이야기와 180도 달라요. 그러면 홍장원은 다시 물어봐야죠. 야 국정원장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냐. 너 지금 행적부터 메모까지 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런데 이걸 헌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말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한 중대 결심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의 재판 과정에 대한 전면 거부나 규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중대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문영배가 이걸 다시 한번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잡고 한덕수 증인이나 홍장원 증인 등을 추가로 좀 채택을 해줄까요, 대변인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헌재가 받아주지 않으면 거센 지금 이 민심의 높은 파고보다 훨씬 더 높은 쓰나미 같은 민심의 파도,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변론을 받아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허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하나가 CCTV에 얘기 나왔어요. 맨 처음에 홍장원 차장 메모를요. 국정원장 공간 앞에 있는 공대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 그 시간에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었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대요. 그렇죠. 자기 사무실에 있었었죠. 그리고 그 메모가 뭐 오른손 왼손잡이 얘기는 이미 나왔었지만 그 메모 자체가 어쩌면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쓴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모 국회의원 필체와 그냥 여기 말하죠. 나와 있는 박선원입니다. 박선원 의원, 네. 박선원 의원 필체와 현재까지는 의혹이니까. 의혹입니다. 의혹이라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이 메모의 필체를 비교해서 필적 대조한 게 자세히 올라와 있는 그림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아요. 진짜 근데 신기하게 너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왔었고 그때는 메모가 허위일 수 있다. 제3자가 누구냐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가 박선호 의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박선호 쓴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선호 의원과 관련된 메모 관련성에 대해서 홍장원 증인이 나와서 다시 진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또 난리가 났었죠. 성일종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전부 다 허위다. 그렇게 얘기 나왔었죠. 가장 큰 게 뭐였냐? 민주당 의원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딱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없었다. 곽종근 특정사령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의장에서 답변한 거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오늘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들, 조태용 국정원장이 작심하고 나와서 헌재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좀 이제 정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홍장원의 메모가 작성된 위치. 홍장원은 우리 이진우 대변인님 말씀처럼 조태용 국정원장의 공간 앞에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급하게 쓰느라 뭐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해서 보좌관에게 다시 필사를 시켰다고 했는데 CCTV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CCTV의 나라입니다. 웬만하면 다 걸려요. 거짓말하는 거, 범죄 저지른 거. 그 시간에 공터 앞에서 쓰지 않았다. 메모를 썼다는 시간대 홍장원은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자기 사무실에 있었으면서 이거를 공간 앞 공터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이 메모의 허술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자기 사무실과 원장 공간 앞 공터 같은 도드라지는 장소를 헷갈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명백하게 의도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위증죄로 처벌하고 고발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CCTV로 확인이 됐고 이 메모와 관련해서도 메모 버전이 무려 4개랍니다. 그렇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직접 확인했는데 메모가 4종류예요. 이러면 보좌관들이 여러 번 써준 게 이제 있다는 건데 이 메모가 4개라는 건 전 이런 의심이 들어요. 몇 가지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쓴 다음에 이 중에 민주당 박선원이나 민주당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걸 고른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네 가지 버전이라는 게 무슨 필체가 좋은 걸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내용의 문제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즉 내용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4가지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예쁜 메모를 찾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허위 가능성 또는 조작이거나 어떤 목적을 두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이 쓰면서 점점점 구체화되면서 좀 더 보태지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진 메모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메모와 관련된 조태용 원장의 진술이 끝나자 헌재 정영식 재판관이 국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네 지금 홍장원 메모 원본 갖고 있냐? 국회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저희 사진밖에 없는데요. 그 메모 원본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진이라는 건 또 얼마든지 조작이 그렇죠.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얼마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재판 가거나 경찰 검찰 수사받아 보면 사진은 증거로 인정을 잘 못 받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악플이나 이런 거 신고할 때도요. 그냥 캡처한 사진은 증거가 안 되고 거기에 그 표준시 시간 띄워놓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겨우 증거가 돼요. 근데 지금 국회는 홍장원의 메모 원본조차 없이 사진만 가지고 있다. 저 이거 원본이 왜 없겠어요. 근데 원본 없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원본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필적 감정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원본이 있으면요. 이 필적이 박선원의 평소 글이랑 비교해서 홍장원이 쓴 건지 홍장원 보좌관이 쓴 건지 박선원이 쓴 건지 필적 대조가 과학적으로 수사가 가능해져요. 근데 사진으로는 필적 대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얘네가 지금 원본도 없다고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수정된 그런 이 가짜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원본이 있으면요, 그 원본에 들어간 이제 필체 있지 않습니까? 필체들은 이제 펜의 성분도 분석하고요, 종이의 성분도 분석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언제 어떤 펜으로 썼다, 그럼 그 펜이 현장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 종이가 똑같은 종이가 현장에 있었느냐 등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가 특정이 됩니다. 네. 아까 지금 공간 앞에 공터라고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증언할 때. 이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장소를 어떻게 좀, 자기가 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인 사무실에서라고 하지만 이 노트를, 이 메모를 할 때는 사무실이 아닌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 보좌관이 쓴 메모에는요,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름과 직책만 있었대요. 그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말처럼 주요 정치인들 동향 알아보자. 그 정도가 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1조, 2조 또는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 등의 문구를 추가하면서 다시 썼다는 거예요. 이 추가한 사람이 또는 추가를 지시한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가능성이 사실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그 지금 더군다나 지금 누가 썼는지 본인이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요 그 썼다는 그 사람과 같이 현장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나와서 본인이 4개를 썼느냐 아니면 4사람이 썼느냐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4사람이 그러면 4가지 생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썼다는 사람도 누군지 밝혀서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좀 제가 좀 더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홍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마포고 동문이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동문이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 김종혁 당시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런 관련 사실 미리 알렸다. 즉 대통령의 뭐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홍장원 차장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어느 날 탄핵을 적극 추진하자. 그리고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급발진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중한 모드로 했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는 모습 속에서 홍장원 차장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자체가 허위였다 그러면은 이 허위 메모에 의해서 어쩌면 허위로 공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말려들어서 지금 우리 당내의 분열의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 트리거로 이용당한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진행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CBS였던 거요, YTN이었던 거요, 라디오 인터뷰로 기억을 하는데 홍장원한테 연락받고 한동훈한테 전달해 준 거 당신 아니냐. 그 김종혁 전 최고의 답이 이겁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것엔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여러분,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은 맞다는 뜻이에요. 정치권에서. 시인한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동훈이 그렇죠. 당원 게시판 논란일 때 가족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대답 못하고 뭐 그것도 본질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랑 김종혁이 그거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뭐냐? 홍장원이 김종혁이 한동훈에게 이 정보를 전해서 결국에는 한동훈이 누구한테 놀아난 거냐? 홍장원 뒤에 있는 박선원, 박지원한테 놀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발진해서 뭐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게 까진다. 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하자.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이렇게 나라를 절단 내놓고 자기는 지금 지지율 바닥났는데 숨어있다가 조만간 다시 대선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글 하나 올려야겠어요. 한동훈한테. 홍장원 진술 거짓말인 거 바뀌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고 진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뭐 한동훈 대표 답해주세요. 그래야겠어요. 홍장원 차장한테 네. 전달받은 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시죠. 물어보면 아마 답을 해야지 아마 국민의힘 쪽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판단을 잘 아마 할 수 있을 또 거다. 그러겠죠.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당원 게시판 때처럼. 네. 그럼 도대체 한동훈의 본질은 뭡니까? 한동훈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네? 한동훈이 뭐든지 everything is okay. 아니 한동훈이 대답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자기 신체 보형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 거. 그거 홍준표 시장이 좀 놀리니까 자기는 신체 보형물 착용하지 않았다. 여성용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막 그 기자들 백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아니 그거는 본질이라서 대답합니까? 아니 그거를 대답할 정신머리가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이 여론 조작한 거나 또는 홍장원한테 낚였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서 대답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홍장원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충격적인 진술도 했는데요. 국회에 정보위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정보위는 국정원이랑 북한 정보 담당하는 상임위예요. 네. 근데 다른 상임위는 다 공개로 열리거든요. 기자들도 들어가고 보좌관도 들어가고. 근데 정보위는 우리 국가의 탑 시크릿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공개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나눈 보고 내용이나 회의 중에 공개해도 되는 것만 정보위의 여야 간사가 기자들한테 나중에 알려줘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동안 정보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잘 안 알려진 건데 정보위가 열릴 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홍장원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옛날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나한테 7번 인사청탁하지 않았냐. 그 말을 듣고 조태용 원장이 충격을 받아서 홍장원의 정치 개입이나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도 또 그런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이재명한테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경질한 거다라고 오늘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중에 지난 정부 국정원에 몸담았던 사람 딱 2명입니다. 박지원, 박선원. 그러면 홍장원은
박지원 아니면 박선원한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 인사청탁을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사청탁이라는 거요. 직접 하려면 진짜 친하고 신뢰가 두터워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인사청탁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한 번에도 사실 그다음부터는 조금 민망하고 상대한테 부담을 줄까 싶어가지고 좀 꺼려지고 조심스러워집니다. 7번을 했던 것은 평상시에 아주 돈독한 관계였고 상당히 많은 것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도 부담이 없는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 부탁해도 나는 당신한테 그동안 더 많은 것을 도움을 줬잖아. 내가 7번 정도 하는 거는 서로 퉁치는 거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7번이나 인사청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 그러면 이 메모가 지금 우리 이제 내란 혐의의 트리거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언론과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 프레임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박선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과 상당한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 그러면 박지원 거기에 끝이겠느냐? 그 뒤에 누가 있었겠느냐? 아마도 이재명 대표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함께 모여서 이 계엄을 내란 프레임을 짜자라고 모의를 하면서 홍장원 차장이 붙어서 같이 간 게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홍장원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 비상계엄 국면에서 막 자기가 먼저 여인형한테 전화 걸어서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막상 판이 바뀌고 대통령께 불리한 정치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동안 박지원, 박선원과의 인맥을 활용해서 한동훈 들쑤시고 부추기고 자기가 이 국면에서 영웅이 되고 아마 정권 바뀌면 자기 국정원장 하겠다는 생각이겠죠.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욕심에 찌들어서 이 사기 탄핵의 어떤 이 주연이 되었는지가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헌법재판소 진술로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한 홍장원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 불러서 조태용 말이 맞는지 홍장원 말이 맞는지 우리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진술이 다른데 재판관들도 홍장원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차장을 만약에 다시 안 부른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시킨다?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말한 국민 민심의 역풍, 그게 뭐 어떤 폭력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국민의 저항이 헌재를 완전히 휩쓸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홍장원 1차장 역할이 뭐냐면요. 대북하고 해외입니다. 평생을 해외 조직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정세 분석관 갔었을 때 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홍장원이에요. 갔었죠. 그분들은 해외 북한 담당인데 이번에 계엄 터지고 나서 조태용 원장에게 홍장원 차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 파트도 아니고요. 방첩 파트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왜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원장한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요? 본인은요, 아마도 박지원, 박서 의원을 통해서 내가 원장을 통해서 연락 한번 갈 수 있게 할 테니까는 아마 전화 이번호 뜨면은 대기하라고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을 오래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VIP 그리고 이제 여야당 대표 이런 분들은요 평소에 아주 친분있는 사이가 아니면 아무래도 모르는 번호를 그쵸.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전화를. 그리고 전화번호 자체도 노출이 잘 안 되고요. 서로가. 그런데 홍장원이 이재명에게 전화하라고 건의한 그 배경에는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개인 번호를 일단 어떻게 알 것이며 그리고 이재명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을 때 국정원장인 줄 어떻게 알고 받겠습니까? 이 모든 걸 박선원, 박지원과 상의해서 자기가 이제 줄 갈아탄다. 우리 국정원 이제 다시 이재명한테 줄 서겠다. 이런 밑작업을 다 그쪽에다 해놓고 조태용 원장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태용 원장이 황당하니까 네. 이건 뭐 하는 소리야 이 시국에 지금. 야 너 사표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홍장원이 씩씩거리면서 내가 뭐 양심 고백을 해서 뭐 체포 명단을 발표해서 내가 사표 쓰게 된 거다.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헌재가요 홍장원 증인을 다시 받아주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헌재 이 편향성 증인에 대한 불공정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헌재가 휘청휘청거리면서 흔들리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국민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밖에서 정치권이 헌재를 흔든 게 아니고요. 그냥 문영배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고교 동창들, 대학고등학교 15회가 모인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이 공유됐다라는 의혹이 터졌어요. 만약 미성년자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는 사진을 공유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된 법률 제11조를 보면 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걸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살펴볼게요. 문영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 동창들이 올린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네. 뜻이고 사실상 동의를 했다는 뜻이고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카페에 음란 게시물만 2,000건 정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와, 2,000건이 올라왔대요. 네. 자, 이거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카페 너무, 2,000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좀 황당한 얘기인데, 2,000건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지만 2,000건을 게시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게시물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네.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이게 그렇죠.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야 네, 되는 맞아요. 사안이고, 제목도 너무나 천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카톡으로 좀 이렇게 샘플 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황당하고 좀, 그런 내용인데, 자, 이렇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것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법부 최고 존엄도 거부하기 힘든 땡땡땡 사진.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생 얘기한 건데, 그걸 땡땡땡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최고 존엄, 여기서 누구 말하겠습니까? 문영배 동기가 이제 문영배 재판관 동기가 이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문영배를 말하는 거죠. 문영배를 말하고 올린 거죠. 아니, 자기 친구들끼리, 야, 그렇죠. 문영배가 재판관 짰다, 뭐 이렇게 했을 테니까. 사법부 네. 최고 존엄에서 놀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목 달고 올라온 그 여고생의 사진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댓글 달은 내용은 이제 뭐 동조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희익거리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달았다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올라올 또는 과거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했었고 앞으로도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헌법재판관, 헌법을 수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 또 하나, 본인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었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네. 우리법연구 회장이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걸 목적으로 하냐면 이상적인 사법질서를 만들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카페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댓글을 달고 뭐 하여튼 얘기를 나누는 이런 모습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서로 배격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를 보여주는 못할 망정, 이거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2,000건이 넘는 자료가 쌓이도록 같이 서로 카페 안에서 보고 희희낙낙 거렸다는 게 정말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어제 그제였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댓글 삭제했죠. 그렇죠. 상당기가 자리를 비우면서 댓글 삭제하고 본인이 올린 게시글도 삭제를 합니다. 네. 그 얼마나 많은 걸 찾아서 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일부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는 도중에 동시에 그 시간에 문영배 재판관이 뭐 했냐? 음란 게시물 올라온 카페에서 자기가 쓴 글을 지우고 있는 이런 황당하고 참 창피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천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제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헌법재판관이, 그것도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제였던가요? 어제였던가요? 그제. 예,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자기 고등학교 카페에 달린 게시글 댓글들을 막 지웠어요. 이거 완전히 김남국이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자기 그렇죠, 본연의 그렇죠. 업무를 네네. 외면하고. 네. 누가 말해줬겠죠. 재판관이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카페를 다 털려가지고. 예? 그 후다닥 자리 비우고 네. 이거 지었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동창들만의 소행이 아닌 게, 한 동창이 올린 음란 게시물에 문영배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게시물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런 거 올리지 말아도 그것도 아니고. 맨 첫 번째 올린 게시글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맨 처음으로 그걸 본 거죠. 그랬더니 다른 동문 친구들이 또 댓글 밑에 쭉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댓글을 단 시간이 법원 업무 시간인 오후 5시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법원 업무하면서 독후감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그렇죠. 고등학교 카페 들어가서 음란 게시물에 야한 댓글도 달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패턴이 4시 반에는 독후감 올리고 세상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죠. 나는 네. 교양이냐 지식이냐 하면서 4시 반에 독후감 올리고 5시에는 카페에 들어가지고 음란 게시물에 댓글하고 보고 이런 야. 일정이 하루 일정이 상상이 됩니다.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네. 행범반 논란이다 이거는. 그렇죠. N번방 텔레그램 빗대서, 행범방이랑 네. 비슷하다. 문영배 사퇴하라. 헌재 게시판에 벌써 하루 사이에 1만여 건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3일 오늘 기준으로 오전 10시까지 게시판에 10,000건 이상 글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문영배 관련해서 지금은 오후 2시 반이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네. 어떤 글들이 올라오느냐. 국민이 명한다. 더러운 행정 문영배 사퇴해. 행범방 그만 보고 추가 기일이나 빨리 잡아라. 헌재 재판관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음란수계 문영배. 음란수계. 자꾸 대통령 보고 내란죄도 아닌데 내란수계 거리더니 음란수계 문영배. 음란 우두머리. 우리 국민들의 진짜 이 상상력과 창의력 정말 제가 엄지를 지켜 세웁니다. 네. 음란물 중요 종사자들도 같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친구야, 오히려 왜 사람들 그래? 불러가지고 증인 신문해야 돼요. 맞아요. 이 정도면. 네. 와, 진짜. 야. 그래서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2009년 4월 당시 부상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던 문 재판관은 해당 게시물이 문제인 거 몰랐던 건가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것이냐. 급기야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네. 무엇이 진실인지 문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또 논평을 남겼는데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뭐 혼자 밤늦게 뭐 네. 보는 거는 어쩔 수 뭐 그럴 수도 쳐요. 근데 네, 네. 이렇게 업무 중에 대낮에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댓글 보고 달고. 댓글 달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재와 문영배가 얼마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냐면 오늘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라는 문영배의 입장을 전했다고 자, 하는데 문탁입니다. 이거. 아니 이게 카페 해킹은 해킹이고 동창 카페는 동창 카페고 업무 시간에 자기가 야한 게시물에다가 음란 게시물에다가 댓글 단 거에 대한 왜 이런 방법 해명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해킹됐다. 해킹된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해킹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사를 한다면 아청법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아청법에 의하면 이게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거를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단 것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리고 네. 공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면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게시물 제목도 제가 전해드릴 수 없지만 뭐 여고생 우는 뭐 열 몇 살 우는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낯뜨거운 사진들이 막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미성년이라고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알고도 보고 문제 삼지 않고 댓글을 남겼으면 이거 아청법 위반이에요, 정말로. 네. 맞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학부모 단체죠. 네. 학부모 단체가 고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학부모 단체들이 네. 이거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들이 이런 데다가 음란한 이런 아저씨들한테 자기 딸들이 소비되는 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겠네요, 할아버지들한테. 진짜. 네. 네. 아, 그래서 아청법으로 고발을 한 건가요? 아청법 고발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사를 해달라고 학부모 단체에서 고발을 했다고 그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날이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 헌재의 태도가 너무 역겹고 화가 나요. 아니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미선 여동생이 뭐 탄핵운동 퇴진본부 부본부장하고 그렇죠. 정계선 남편이 탄핵 시국선언 했을 때도 자기들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헌재 입장이 이런 방구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국민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준엄하게 어디 국민들 따위가 어디 이 천한 쌍것들이 우리 같은 헌법재판관들한테 감히 따져. 이런 태도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변명을 좀 하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수사 바란다. 카페 해킹당한 것도 수사해라. 아 그럼 그 법원 근무 시간에 댓글 단 거 해킹 달아서 문영배 아이디 해킹해서 누가 단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동시에 재판 대통령 탄핵 재판하는데 사라진 거 뭐 화장실 가서 그걸 지웠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지우는 것도 누가 해킹해서 지운 겁니까? 해킹
당했다 그러면 자기가 다시 로그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헌재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싶어도 존중할 수 없게 만드는, 아니 자기들은 천령인이고 이 의혹을 제기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은 다 뭐 천 것이고 싼 것인 거예요. 너무 그런 태도가 난 더 열받아요, 사실은 진짜.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당히 아청법에 의해서 공동 정범의 혐의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 지금 남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재판 받을 걸 먼저 걱정을 해야 되고, 현재 이 입장에 대해서 적어도 학부모 단체한테는 입장을 밝혀서 사과를 표명한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동창들만 모이는 카페라고 해도 여러분 옛날에 그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아시죠? 예. 거기서도 뭐 이 가수들끼리 여성 그렇죠. 성폭행하고 카톡에서 뭐 네, 막 그렇죠. 이 여성의 음란한 사진들 네, 공유하고 해서 네. 다 깜빵 가고 국내에서 활동도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처벌받은 사람 중에요, 직접 그런 강력 범죄, 그러니까 이 강간 같은 강력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도 그 사진 돌아보면서 낄낄거리고 그냥 말리지 않았던 사람도 다 처벌받았어요. 맞아요. 예. 네.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예. 선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근데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이 떡하니 미성년 게시물 거기 열 몇 살, 뭐 11살이다 하면서도 이상한 야한 게시물 올려놨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런 걸 보고도 그냥 다른 게시물들의 뭐 그 친구를 그냥 이제 놀리는 거죠. 너 할 일 없나 보네, 이런 거 상조하고 있고. 뭐 이런 댓글 달면서 티키타카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 문영배 재판관은요, 지금 안국동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종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출두해서 거기서 조사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특검해야 돼요, 특검. 특검. 문영배 아청법 게이트 특검해야 돼요. 네. 진짜로. 자, 그런데 여러분, 문영배가 사퇴할지 안 할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잠깐 언급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또 충격 폭로가 오늘 네. 성일종 의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 곽종근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당한 것이다. 김병주가 5일 전후로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질문을 미리 줬다. 박범계는 곽 사령관을 1시간 반 동안 회유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곽종근이 지금까지 국회나 헌재에서 말하는 진술들 다 민주당과 짜고 치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굉장히 자세히 나온 거죠. 자, 이걸 타임테이블별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께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까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거 뭔가 불법적이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병주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질문 불러주면서 답변을 준비시킵니다. 그게 이제 12월 5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6일날, 바로 6일날 이때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하루 전에 아까 왜 질문을 준비시키고 답변 준비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눈물도 어쩌면 시나리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12월 10일 날 바로 이 박범계 의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 통해서 1차 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승찬 의원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회유를 합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요, 박범계 의원이 곽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는 거, 그리고 또 박 의원이 받아 적어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곽 사령관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강요를 했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한 거죠. 그렇게 리허설 하고 나서 찍은 영상이 바로 그날 12월 6일날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날 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해주겠다. 걱정 말라. 그리고 공익제보자 추천할 테니까 서명해라. 그러니까 이때 공익제보자 추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좌진을 통해서 서류를 준비했는가 봐요. 박범계 의원이 이미 서명이 돼 있었다 그러고 빈칸에 당신들만 서명 안 된다 하면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나니까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방송 카메라가 와 있어가지고요, 방송 인터뷰까지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야, 이게 이 민주당과 곽종근과 그 방송국까지 다 짜고
판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이번에 곽종근, 김현태를 꼬셔서 한탕 해보자 했다가 김현태 단장은 상대적으로 하급자니까 네. 지켜보고 처음엔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일본에 찾다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닌데? 내가 지시받은 거랑 다른데? 그리고 곽종근이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모든 걸 대통령 탓으로 돌리지? 헌재 나가서 진실을 말했던 거고 지금도 또 용감하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홍장원, 한덕수 증인 신청 재요청했잖아요. 곽종근, 김현태 같은 날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대질신문 시켜야지. 그리고 대질신문도 해야 돼요. 맞아요. 이 정도 중요한 상황이면 증인들끼리 대질신문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돼요. 그럼 김현태 단장이 지금 확신하셔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곽종근이 어버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저기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기 되게 힘듭니다. 맞아요. 말이 다 꼬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예, 말이 거침이 없어요. 그쪽은. 예, 그리고 그때 이미 나왔잖아요. 그때 어버버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 그 케이블 타이. 네네. 케이블 타이를 처음에 국회의원들 뭐 포승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님이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제 가서야 이제 문을 그냥 묶으려고 하는 거였다. 봉쇄하려고 했다 그러고 네. 그게 말 처음부터 본인이 알았는데 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짜자고 했을 때 그때 연습할 때 시나리오에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증인이 나오니까 본인이 마지못해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경화님 댓글이 좀 와닿는데요. 내란 공작 1팀이 홍장원, 박선원, 박지원의 국정원조. 내란 공작 2팀이 곽종근, 김병주, 박범계. 이거 이제 군 사령관조. 이렇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작이 1팀과 2팀으로 나란히 이루어졌다. 굉장히 이거 여러분 의미 있는 분석이에요. 그렇게 홍장원한테는 박선원, 박지원이 딱 붙었고 그렇죠. 곽종근한테는 곽종근을 데리고 있었던 김병주와 또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가 붙어서 이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 김현태 707 단장의 이 발언도 저는 헌재에서 다시 다루거나 최소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이 진술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오늘 김현태 전 707 단장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 또 증인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기존과 다른 것도 계속 나오니까 헌재가 부담을 느끼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시간 제한을 하고 미리 질문지 달라 그러고 그리고 추가 별로 안 하겠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이 지금 헌재가 하루하루 갈수록 나타나는 이 새로운 추가 증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제 납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박선원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 제가 좀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본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그 계엄 모의한다 해가지고요. 내란 모의한다 해가지고 골프 쳤다고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모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원래 계획됐던 골프 모임인데 해요. 근데 그거를 마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기 위한 골프 모임이었다 했던 거. 이게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이제 707 단장을 대통령실로 자주 불러서 술을 먹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707 특임단이 국정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어물풍선을 격추했다. 이것도 가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산탄총으로 자꾸 국민들 겁을 주는데 박선원이 산탄총은 한 팀당 원래 특임단에게 팀별로 한정씩 주어지는 거고 이번에 출동할 때 그 산탄총에 들어가는 총알을 들고 가지도 않았대요. 쓸 계획도 없었고. 아니 쓸 계획이 있었으면 총알을 들고 가지. 총알 놔두고 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럼 팀이 출동하는데 총을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정말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진짜 징하게 나쁜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거전 공부타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사실 그 곽종근 사령관이 위에서 아무도 태거전과 공부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쓰려고 김현태 특임단장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반대했다. 현장에 있던 김현태 단장이 반대해가지고 본인이 안 쓰겠다 그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없던 지시를 본인이 판단해서 추가를 하려다가 그게 결국은 좌절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뭐라 하겠냐. 마치 대통령이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본인이 나중에 다 드러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 같은 군인들이 용기 있게 나와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이 들고요. 이런 진술들이 재판장에서 증거나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변호인단과 함께 우리가 더 많은 여론전에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오후 6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출정식을 가졌던 서울 청계광장
광화문 이게 동아일보 채널A 본사 바로 앞이에요. 여러분 그 서울 사시는 분들 또는 안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소라탑이 하나 큰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이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고요. 2030 청년들 및 국민들이 모인 단체인데 어제 기준으로 벌써 가입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대요. 이게 하나의 어떤 무시 못할 세력, 조직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회는 출범식 장소를 청계광장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청계광장은 대통령께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국민이 지킨 대통령을 선언한 상징적 장소다.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정하는 의미를 담아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저녁 시간에 출범식 시간을 정한 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끝나는 시간을 고려한 것도 있고요. 이게 청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부분 다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조금 늦게 와도 7시, 8시에 도착해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는 전한길 선생님과 그라운드 C 등이 연사로 출연하고 뮤지컬 배우 차강석 씨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행사 종료 이후에 청년들의 자유연설도 이어져서 청년들이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변호인단 출범대회가 된다고 하는데 탄핵 가결이 되어서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몇 주 사이에 15만 명이 직접 자기 신상 명세 기입해서 변호인단에 가입하는 거 이거 진짜 예산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보통 일 아닌 게요. 이 15만 명 이게 큰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 인증을 거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데와 달리 그냥 가라 명단이 가라 아니잖아요. 안 가라로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민주당에서 왜 가라로 뭘 하도 명단을 짜가지고 그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진짜 본인 인증을 거쳐지만 들어갈 수 있는 수기 때문에 15만 명이 엄청난 수인 겁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였죠. 광화문 그 경복궁 앞인가요? 거기서 탄핵 찬성 집회 와달라고 본인이 제명인의 말에서 올렸습니다.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안 오니까. 네. 하다 올렸는데, 목표치의 절반도 안 왔습니다. 뭐 한 4,000명, 5,000명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같은 시간 동대구에서는, 뭐 15만 명 정도? 15만 명 맞죠? 그 AI로 보니까. 맞아요. AI 분석이 15만이고, 경찰 추사 5만 5천 명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누가 모이라고 지시를 하거나 지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조직 동원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저쪽에서는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직접 지령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왜 안 모이겠습니까? 헌재의 부당함, 헌재의 편향성 때문에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게 굉장히 대비되고 있는 거고 아마 오늘 6시에 가면 이게 해가 좀 거뭇거뭇 아마 내려지는 그렇겠죠. 그 타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굉장히 오늘도 날씨도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또 불이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등 뭐 무슨 애국봉이라 그러나요? 멸공봉이라 그러나요? 네. 그걸 들면서 정말 예쁜 모습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는 목소리를 다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뜻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늦게도 가셔도 좋은 게요. 제가 이 행사 개요를 보니까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떤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공연까지 한 밤 9시까지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하시는 분들은 퇴근하시고 꼭 6시에 못 간다고 아이 나 못 가겠네 늦었네 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가시면 대통령께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15만이라는 숫자는 쉽게 말하면 창당에 가능한 숫자예요. 지금 그쵸, 난리법석이고 그렇지. 시끄러운 개혁신당의 당원이 한 6만 명, 7만 명밖에 안 돼요. 그 2배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창당을 할 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싸워라. 당이 좀 똘똘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국민들께 알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국민의힘의 기회주의자들이 이런 걸 보면 감히 윤석열 대통령 버리자, 윤석열 대통령 선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못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 지도부도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거고 점점. 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대학가에서도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하는 시국선언 시국선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대학생들도 이게 오늘 현장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학이어서 학교에 좀 잘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 집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오늘 저녁에 조금만 일찍 책을 덮고 현장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지하철 빠릅니다. 어지간하면 1시간 만에 다 광화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시면은 6시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다 같이 전환길 강사의 생생한 육성도 보고 그 다음에 연설 배틀도 즉흥 연설 배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간의 속보 몇 가지만 마무리하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자우림의 미국 공연이 취소했다고 하는데 취소예요? 네, 아까 낮에 아침에는 연기했다 그러던데. 그게 이제 취소의 취소예요. 다른 말이죠. 예. 뭐 이 많은 네티즌들 추정으로는 취소. 비자가 안 나왔다라는 설이 설득력 있게 네. 지금 돌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 공연을 하려면 그 공연을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CIA의 신고 덕분인지 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계가 완전히 좌편향 일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네티즌들이 CIA 신고라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연예인들이 탄핵 찬성하는 목소리가 싹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왜 우파 연예인들은 우리 배우 최준용 씨 같은 분들은 탄압받고 촬영 다 했던 방송국 취소되는데 좌파들은 지들 멋대로 탄핵받는데 떠들면 영웅 대접받느냐. 거기에 뭐 커피 뭐 달아놓기 하고 막 탄핵 찬성 집회에다가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자우림 콘서트 연기 취소에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며칠 전 사진 보니까 또 일본에서 또 관광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공연도 했어요. 공연도 하고 자기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갖고 뭐 지옥이니 뭐니 제가 한 방 먹였잖아요. 그때 신의 표에 막 짜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냐 제가 최고위원 때 막 뭐라 했었는데 그건 어쨌든 쌤통이 참 꼬신 소식 하나 전해줬고요. 또 하나 속보가 나왔습니다. 서울 고법 행정 9-1부 항소심에서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하. 이게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가 이 박원순 시장 성희롱 관련된 권고 결정되는 거 취소해달라고 재판을 한 건데요. 1심에서도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2심에서는 더 명확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맞는데 왜 자꾸 날리세요라는 말을 그렇죠. 점잖게 풀어서 한 거죠. 그렇죠. 그때 민주당에서는 이제 성희롱 피해 호소자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었기도 했었죠. 사실 이런 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네. 국민 뭐 상식 있는 수준이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의문을 가지지 않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다시 또 판단을 요구하는 이런 재판까지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아까 방금 국가인권위원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중요한 판단을 했었죠. 그럼요.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줘라 네, 라고 방어권 보장. 방어권을 보장해줘라 하면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은요 대통령에서 더 많이 가지거나 일반 국민을 하고 해서 조금 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크기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맞아요. 국가인권의 결정 취지입니다. 제발 헌재가 좀 제발 귀 좀 열고 국민의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반가운 속보 두 가지가 방송 말미에 전해져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오후 2시에 찾아오는 장예찬의 정치펀치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에 사정이 있어서 화요일 2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우리 백지연 부대변인 함께하고 있고요. 목요일에 이준우 대변인 함께 하시는데 수요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국민의힘의 젊은 대변인이죠.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의 정치펀치를 국민의힘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대변인 부대변인단과 함께 같이 이제 확 젊어진 느낌이죠. 그렇죠. 저도 같이 끼워줘서 감사합니다. 예,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입성해야 될 젊은 정치인들을 또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아시아투데이의 의미가 있는 방송 정치펀치로 꾸며볼 테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2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가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48만 8천 명인데요.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내서 50만 파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알부민 광고하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가 나왔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 그리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토TV 구독자분들을 위한 2+1 한정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주문하셔서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요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알부민 새롭게 변한 울트라 맥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이준 대변인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치펀치 다음 주 화요일 2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